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인 이준구입니다. 김근태 의원의 경기고등학교 서울상대 3년 후배이기도 하고요. 한마디 덧붙이면 김근태 의원님의 광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진학하셨는데 그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해서 이제 경제학과 선택한 그 과정까지 한번 예, 예. 설명해 주시면 사실 저는 법대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3학년 중반까지, 여름방학 전까지 법대를 지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학생회 간부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데모와 관련해가지고 좀 제가 험한 꼴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법대에 가길 포기했는데 왜 옛날에 법대를 가려고 그랬냐면 좀 웃기는 얘기죠. 법대 가서 사법시험 패스하고 판사나 검사가 된 다음에 은퇴해서 정치에 입문하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정치에 꽤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썰을 잘 풀어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에 애들 불러놓고 썰을 피면 야, 너 정치 들어가면 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좀 그러니까 간이 부은 거죠. 근데 이제 그 학생회 간부로다가 험한 꼴을 당하고 나니까 이거 학교에서는 이 소규모 정치에서도 이런 험한 일이 벌어지는데 진짜 정치판에 가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 나 안 하겠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경기고등학교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상대 법대로 주로 가는데 출세지향적인 사람은 법대로 가고 공부하는 사람은 경제과로 가고 그런 이분법적인 구도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경제과가 왜 인기였냐면 경제 발전 붐이 일어났잖아요. 1960년대서부터. 그러니까 경제학자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도 경제학을 전공해가지고 우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자라는 그런 좀 순진한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경제과가 그 당시 인기를 끌었는데 문제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저하고는 정말로 맞지 않는 학문이었어요. 저더러 고3 때 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네가 제일 좋아하는 데를 골라서 가라 라고 우리 부모님이 허락을 하셨다면 저는 원예학과를 갔어요. 우리 연습님이 있잖아요. 가끔 연습님 지나가면서 느끼는 게 여기서 나무 기르고 꽃 기르면서 교수 생활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제가 나무하고 꽃을 좋아하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전부 상대 법대로만 가는 잘못된 선택이었죠. 교수님이 보기에 선배 김근태도 네. 제가 알기로는 법대 상대 중에서 고민을 하시다가 네. 그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네, 싶다, 네. 한국 경제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것 때문에 경제학과를 선택한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어요. 우리 그 젊은 세대한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수학, 물리, 뭐 통계 이런 거 좋아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학자로 컸으면 어울렸을까요? 그럼. 저는 김근태 선배가 박사를 따고 교수가 돼서 저 같은 대학에서 근무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하는데요. 충분히 하고도 남을 뿐이죠. 다른데 어디 좀 나오기도 했는데 경제학자 그 경제학 교수가 꿈이신였던 걸로 그럴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아주 학구적인 분이에요. 김 의원님의 첫인상은 얼굴이 유난히 하얗다는 것.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나도 부드럽고 스윗했어요. 아마 정치적인 문제가 없었으면 그분은 사랑꾼이 됐을 것 같아요. 아주 그 스윗한 그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학을 해가지고 들어오시자마자 우리들하고 친해졌죠. 아주 친화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을 정말로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사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그 김근태 선생이 군 제대 후에 70년 9월에 복학한 게 네. 되는데 71년에 학원 질서 확립을 위한 명령과 미수령 및 시험령 사태를 같이 겪으셨을 텐데 좀 그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나눈 것들이 있는지. 그분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데모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주역으로 참여를 하시죠. 근데 이제 김근태 선배님의 특징은 억지로 끌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너는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런데 이제 우리들한테,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사회의식을 가져라라는 그 점은 강조를 하셨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살지는 말아라. 사회의식은 가져라. 근데 이제 네가 행동하는 거는 네 자유의사대로 해라. 그 점이 고마운 거죠. 우리 동료들은 같이 대문 안 나가면 무지무지하게 핍박을 하고 그랬어요. 왜 안 나가? 너 그렇게 이기적이야. 너 왜 그렇게 겁쟁이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자존심이 좀 상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근데 김근태 선배님은 전혀 그런 점이 없으셨어요. 김근태 선배는 그런 면에서 제가 존경하는 게 끝까지 초심을 지켰잖아요. 과거에 운동권 했던 사람 중에서 변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변절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김근태 의원은 끝까지 지조를 지켰잖아요. 그 점에서 제가 김근태 의원을 존경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혹시 김근태 선생님이 책을 추천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그 책과 얽힌 인화가 있다면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재밌는 게 김근태 의원 같으면 저한테 권하는 책이 조금 레디컬한 책일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김근태 선배님이 저한테 읽으라고 권해준 책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에요. 예? 자유론. 그걸 읽어보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 중구야. 그걸 읽어봐. 정말로 감동적이에요. 요즘도 제가 가르칠 때 자유론의 한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번역해주면서 알려줘요. 어느 누구도 남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김근태 의원이 한때 예를 들면 용공문자로 찍혀가지고 수배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김근태 의원을 두둔하면서 한 얘기가 김근태 의원이 저한테 막스 레닌 책을 권한 거 아니다. 절대로 그런 책 한 번도 읽으라고 한 적이 없다. 김근태 의원이 나한테 읽으라고 권한 책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유를 중시해가지고 그런 운동을 한 것이지 체제를 뒤엎거나 공산주의 혁명을 하거나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정말 참다운 자유주의자예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햄넷이라는 책. 어떻게 얘기하다가 햄넷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 그거 10번 읽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 우울해져. 그냥 너무 많이 읽질 말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예요. 햄넷을 읽을 정도의 감수성의 소유자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햄넷 다 못 읽었어요. 저는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인데 김근태 의원은 철저하신 분이죠. 뭐가 좋다 그러면 10번 읽으시. 1972년 졸업을 앞두고 김근태 선생과 대학원 입시를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당시 기억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김근태 선배는 아무래도 학생운동으로 해서 좀 바쁘고 또 쫓겨다니는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떻게 입학시험을 칠지 모르는데 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중구야 네 노트 좀 빌려주라. 그랬는데 안 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빌려드렸어요. 근데 사라져버렸어요. 강간무소식이에요. 시험이 한 닷새 남겼는데 그 노트를 보고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연락할 길도 없고 마침 전화가 왔어요. 야 중구야 미안하다. 내가 내일 그거를 줄 테니까 나하고 만나자. 그래서 이제 내일 경희대 정문 앞에서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죠. 그랬더니 떠나기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그냥 오질 말고 특별한 방법으로 오라고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요. 너는 경희대를 바라보고 왼쪽으로부터 걸어와. 왼쪽으로부터 정문에 향해 걸어와. 예를 들면 12시에. 그러면 나는 오른쪽에서 걸어올 테니까. 우리 둘이 정문 앞에서 만나서 거기서 주고받자. 그래서 시키는 대로 12시에 이제 왼쪽에서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쪽에서 오시더라고요. 그리 나한테 노트를 팍 찔러주더니 아무 말도 없이 가시더라고요. 운동권식 접선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동안 어디 계셨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모터 받아가지고 왔죠. 결국 그래가지고 시험 못 쳐주셨어요? 못 치셨죠. 그러면 경찰이 잡으러 와서 대기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와요? 한 번은 치안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당시 경찰청은 치안국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치안국인데 나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치안국 후문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형사 둘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딱 들어왔더니 한 형사가 며칠 재워줬어? 그래서 네? 김근태 며칠 재워줬냐고? 야, 마 자식아 다 알아. 너희 집에서 잔 거. 그래서 만난 적이 없는데요? 못 만났어요. 그 양반 뭐 어디로 도망가는데 좀 만나본 적도 없어요. 우리 집에 자는 게 뭐.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딱 적어줘요. 그랬더니 김근태 만나면 일로 전화해라. 그래서 내가 빙긋이 웃었더니 왜 그래? 임파시블 드림? 그러니까 가망 속에 없는 꿈이야? 이런 뜻이에요. 어? 그냥 웃었죠. 그래서 저를 데리고 치안국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어디 여기 앉으라고 그래요. 그 어느 한 사무실인데 구퉁인데 내 앞에 수배자 전단이 쫙 붙어 있어요. 거기 그냥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 몇십 분 앉아 있으니까 이제 가도 돼. 그래서 왔죠. 그래서 그 일은 끝났어요. 두 번째는 김국태 소설가인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국태 선배님의 형이 김국태 소설가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다 알아요. 나 김국태인데 나 근태 형이야. 요새 근태 소식 들었어? 못 들었어요. 그랬더니 도대체 어디 가서 밥이나 굶지 않는지 모르겠네. 나 한번 만나줄 수 있겠어? 그래서 네, 그렇지. 내일 그럼 현대문학 그 앞에 있는 다방으로 와라. 그래서 갔죠. 그 만났더니 걱정을 한숨 푹 쉬시고 걱정을 하면서 근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다고 소식 좀 들었어. 그리고 꼬치꼬치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소식 들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한참 동안 이제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뭐 할 수 없다는 듯 그럼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학교에 갔죠. 학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김근태 선배님의 형인 김국태 소설가 만났다고. 근데 한 녀석이 아무 일도 없었어. 그래서 나 그냥 왔어. 했더니 그래서 넌 대답을 잘했나 보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난 대답을 잘못해가지고 좀 어려웠지. 뭐 고생을 했어? 했더니 말을 못해요. 입단속을 시켰겠죠. 그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짐작은 하죠. 이제 끌려가가지고 뭐 고생을 했는 가보다. 그런데 한 10년 전쯤에 야 이제는 민주화되고 그랬으니까 너 막 해도 되잖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 핑긋이 웃더니 자기도 똑같이 그 김국태 씨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정부를 욕했대요. 그랬더니 저기서 까만 양복을 입은 친구가 저벅저벅 오더니 너 일 좀 와. 그래가지고 검은 찝차에 태우더래요. 그 당시에는 중앙정보부가 노상 검은 찝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남산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러더니 복도에다가 꿀 안 치더래요. 그러고선 욕하고 꿀밤 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걷어차기도 6시간 더 수모를 받고 왔대요. 1976년 8월 미국 유학 떠나기 직전에 김근태 선생을 만났다고 들었는데요. 김근태 선생과의 만남에서 어떤 말씀이 오고 갔는지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미국 유학 떠나기 전에 한 9개월 동안 은행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일하고 있을 때인데 갑자기 김근태 선배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보자. 그래서 은행 앞에서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같이 먹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주로 덕담을 많이 하셨어요. 미국에서 공부 열심히 오라. 그리고 재밌는 건 그 당시만 해도 그 우리나라 언론의 지형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동아일보나 그 조선일보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컬러가 분명하지 않고 상당히 비판적인 자세도 많이 취했어요. 그래서 날들어 신동아 책을 좀 열심히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비판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해달라. 근데 좋은 일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그 김근태 선배가 바라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고, 그때만 해도 저는 사실 그 어떤 진보적 색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냥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독재 정치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이 강했지. 제가 이제 사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 옳다라는 진보적인 신념은 지금 제 과거를 회상해 보면 그 후에 훨씬 뒤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근태 선배님한테 영향을 받은 거죠. 이제 조금씩 받아가는 거죠. 그런 영향들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 이제 점심을 둘이서 먹고 헤어졌는데 제가 그 김근태 선배님 회고록에도 썼지만 그때 이제 후회되는 게 용돈을 좀 찔러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 어려웠겠어요. 수배를 피해 다니는 생활에서. 전혀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미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점심 한 끼 대접해 드리는 게 전부다라는 생각을 하고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서 드릴 생각을 못 한 거죠. 그게 지금까지도 후회스럽죠. 유학 생활에서 뭐 좀 에피소드나 그 꼭 김근태에 관한 거 아니더라도 네네. 교수님에 관한 것도 기록을 그 유학생활 중에서 제일 이제 그 기억에 남는 거는 프린스턴에서 이제 논문을 쓸 단계에서 이 박 대통령 암살이 벌어졌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내 미국 친구들이, 클래스메이트들이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국의 독재 정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되게 슬픈 표정을 짓고 우린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 친구들이 그렇지 않다. 너희 언젠간 민주화될 거다라고 나한테 이제 희망을 북돋아 줬어요. 근데 이제 그 암살 사건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끼리 이제 서로 그 얘기하면서 야, 이제 우리도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서울의 봄이 이제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의 봄이 오기 전에 이미 전두환 소장이 이미 뭘 꾸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그 정보가 들어오더라고요, 미국에도. 그래서 이제 마음은 가다듬고 있었죠.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그 5.18 일이 터지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뉴욕타임즈에 보면 우리나라 언론은 절대적으로 통제가 됐지만 뉴욕타임즈는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뉴스에도 이제 그 나오고 그 이제 이 프레카드 단 트럭이 이제 시인을 질주하는 그 장면 나올 때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감동적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이제 그런 대규모 살육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뭐 정말로 비참한 심경이었죠. 오늘날 이렇게 민주화된 사회에 살 줄은 몰랐죠. 그래서 때가 되니까 민주화가 오더라고요. 그럼 오히려 한국에서는 언론 통제 때문에 많이 몰랐는데 교수님은 좀 빨리 우리는 많이 알았어요. 정보가 많이 유포됐어요. 전두환 소장이 아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일찍 우리는 알았어요. 불안했는데 드디어 터지더라고요. 이미 12.12 났을 때, 아, 이제 민주화는 틀렸구나라는 그 정보가 다 유포됐어요. 1983년에 9월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을 결성해서 초대 그리고 2대 의장으로 김근태가 선출됐는데 요거 할 때는 미국에 교수로 계실 때고 네. 그리고 84년 3월 서울로 돌아와서 남영동 끌려가서 이제 고문당하고 그럴 때는 서울로 들어와서 경기학과 교수님이 되셨을 때예요. 그래서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결성할 때 그 소식을 알고 계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제 남영동 와서 고문당한 사실도 언제 아셨는지. 네, 만나지는 못했지만 다 들어서는 알고 있고 정말 그 무지막지한 고문을 당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로 분노가 들끓었죠. 지금 자료로만 보면은 이제 진짜 가격 용공 문자로 막 뉴스에 빨간색 바탕에 김근태 얼굴이 나오고 막 그런 자료가 남아 있더라고요. 김근태 의원은 어떻게 빨갱이로 몰아 이런 생각은 했죠. 김근태 선생님 국회의원 시절 이제 긴 민주화 운동을 끝내고 부총재로 새정치국민회의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였는데 사실은 그때 상황이 같이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좀 변절로 보기도 했었어요. 비판도 좀 받긴 받으셨는데 그때 생각은 좀 어떠신지 그리고 국회의원 된 다음에 만났을 때의 기억이 좀 남는 게 있으면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김 선배님이 거기 가입하고 국회의원이 된 거에 무지무지하게 기뻐했죠.
아무래도 그 제도권 정치에 들어가야 무슨 일이 가능하잖아요. 매일 바깥에서 반대만 해봤자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뻤고 기대도 컸어요. 근데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인데 저는 화끈하게 개혁 정치를 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화도 나고 그랬죠. 김문태 의원님을 만났을 때 그때 정운찬 선배하고 김문태 의원하고 저하고 셋이 만났는데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좀 불평을 했죠. 아니 뭐 왜 그래요? 그 저 정권을 잡고 나서 좀 화끈하게 좀 할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랬더니 나도 화가 난다. 답답하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DJP 연합 때문에 그렇다고. 그 당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DJP 연합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김종필 씨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김종필 씨를 아마 총리를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려면 김종필 총리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런데 저한테 오히려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선배님 사정도 딱하시군요. 어쩌겠어요. 그러고서는 위로해드리고 왔죠. 그게 기억이 남아요. 김대중 선생이 좀 말했던 경제의 그런 어떤 워딩들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따뜻한 시장 경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 모두가 잘 사는 사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경제학자로서 김근태 선생이 가진 경제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 코멘트 해주실 수 있나요? 뭐 100% 공감이죠. 100% 거기다는 뭐 더하고 빼고 할 것이 100% 공감해요. 그리고 제가 신조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현재도 신조로 삼고 있는 것이 이거니까 뭐 100% 공감해요. 김근태 선생님이 그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경고를 좀 사실 그 김대중 정부 때 IMF의 신자유주의 받아들일 때 경고를 좀 하셔서 좀 걱정이 많으셨었는데 네. 그때 좀 이후에 쓰신 글에서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자 이런 복지부 장관 때 쓰신 글 중에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그것도 100% 공감이죠. 그러면 그 가장 김근태 의원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 바로 이거예요. 사실은 민주주의 운동에 집중되어 있는데 경제 쪽에나 이런 사회 안전망 구축에 굉장히 그럼요.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민주주의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은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민주적이면 평등한 사회가 구현될 거라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시장 경제 체제는 불평등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면 1인 1표가 실현된 거 아니에요. 누구나 평등한 대우를 받는. 근데 거기서 그것만으로 바람직한 사회가 되는 충분 조건이 만족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두가 고루 잘 사는 사회가 돼야 되는, 그게 플러스가 되는데 시장경제 체제는 1인 1표가 아니라 1원 1표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이 어차피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견제를 하지 않으면 모두가 잘 사는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보적 이념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김근태 의원을 좋아하고 내가 그 김근태 의원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김근태가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나, 이 역사에 그 교수님의 생각이 좀 있으시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한 투사죠, 그 양반은. 참 아깝죠, 그 양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아깝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인터뷰 요 구슬 어떠셨는지만 말씀하시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내가 그 김근태 선배님을 너무 좋아하고 그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진 게 너무 즐거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바라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그 김근태 의원님의 그 어떤 훌륭하신 가르침을 좀 더 많이 배우고, 그래서 그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힘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